스페셜 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기선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 이제 썸네일이나 이제 포스터로 얼굴 보셨었지만 사실은 실물이 더 미남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실물 훨씬 미남인데 카메라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옆에 우리 신성장 4.0에 사실 내가 진짜 주역이다. 내가 이 프레임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KDI의 구자연 박사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DI 구자연입니다. 네. 멀리서 오셨죠? 네, 세종서 왔습니다. 네, 네. 많이 걸리셨습니까? 네, 저희가 세종에서 굉장히 빵빵 뚫리는 도로를 다니다가 네. 그 수도권의 교통 정체가 이런 거구나 오늘 체험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아유, 읍면역에서. 택시비 네. 많이 나오셨겠네요. 회사가 돼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남겨주시면 또 여러분이 이제 저희들과 일타 강사죠. 3명의 일타 강사와 마음껏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편리하게 여러분 궁금하신 것들 질의응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크게 다룰 주제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우리 경제 얼마나 녹록치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대내외 구조적인 이 경제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대 구조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 교육, 또 연금. 그리고 또 3대 경제 혁신 영역이 있죠. 금융,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이 신성장 4.0 23년 경제정책 방향이 무엇이고 또 어떤 세부적인 대책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 대내외 환경과 또 국내 자체적인 또 구조적인 어려움을 좀 당면해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인구 위기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이제 차관님께서 인지하고 계신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저출산하고 고령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출산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면 제가 한 60년대 중반생인데 네. 저희가 태어난 그 60년대생들을 보면 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네. 제가 태어난 65년만 유일하게 100만 명 이하인 99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요. 제가 75년생인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최근의 숫자를 보면 그게 한 25만, 26만 정도 한 해에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임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아이, 낳는 아이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83년도에 이제 2명이었습니다. 2명이 이루어지면 사실 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뤄서 그냥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은 83년도인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에 대한 표가 있었어요. 뭐 똘똘하게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었고 근데 그게 작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아이가 줄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고령화 추세도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제 고령화라는 것이 2000년도에 정도가 들어갔고 네. 고령화 사회가 저희가 네. 고령 사회가 2014년도에 17년도에 들어갔는데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건 고령 인구가 인구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저희가 한 7, 8년 만에 갈 거라고 지금 보고를 있습니다. 근데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한 30년 걸렸었고 미국이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문제가 될 거고 네. 결국은 이렇게 인구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치기에서 보면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한반도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력으로 쏟아져서 바다로 빠지는 뭐 이런 만화도 있긴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인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인구가 적은 게 오히려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 영향은 가장 큰 영향일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연금 문제 얘기도 많이들 하시겠지만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노령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고 뭐 이랬던 것들이 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게 되면 뭐 한 명의 젊은이가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사실은 네. 뭐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또 하나의 큰 문제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점점 적어지고 그게 결국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된 걸로 보는 거고요. 네. 뭐 가까이 사회에서 보면 요즘 최근에 있어 이제 초등학교들도 문을 닫게 되는 사회가 시작을 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여고가 문을 닫는다, 여중 여고가 문을 닫는다. 이런 상황이 될수록 사실은 인구가 점점 소멸해 가면서 지역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미치는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는 그동안에 꾸준히 여러 가지 대책을 펴면서 저출산 고령화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애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께서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에 있는 인구 구조적인 변화, 이 숙제를 명확하게 좀 잘 인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우리 구자현 부장님께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구 구조의 어떤 영향, 충격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좋은 답변을 다 하시면 사실 뒤에서 답변할 게 굉장히 궁색해지는데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제 매거진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올해 경제 전망을 하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을 언급을 합니다. 네. 이런 나라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구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네. 인도는 이제 14억 3천만 명으로 중국을 넘어섰고요. 예. 인도네시아도 한 3억 인구 정도가 넘어갑니다. 네. 이 얘기는 결국은 인구라는 지표는 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얘기해 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인구가 줄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산 요소로 놓고 보면 노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한 소비 인력이 부족해져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도 닫지만 또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 산부인과 이런 부분들도 다 바뀔 거고요. 대신 산업 자체도 이제 고령화되면서 수요되는 산업들로 산업 구조도 바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생길 거고 또 국내 경제를 생각해 보면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이 있을 텐데요. 결국 해외 수출이 더 중요해지는 다시 얘기하면 대외 변동성에 우리가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 일타 강사로 나와주신 두 분께서 이 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죠 월드뱅크에서 이제 세계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세계적으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더 빠른 속도로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인구 문제고 말씀하신 것대로 인구는 생산성을 보여주고 또 역시 시장성을 보여주는데 둘 다 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벌써 질문으로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제가 한 분의 질문을 좀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인구 감소가 큰 문제가 되어 가는데요. 임지연님, 지역 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지역 관점에서의 인구 감소 문제를 좀 정말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까지 당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사실은 인구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5천만 가까운 인구 중에서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상당히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의 인구들이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점점 더 고령화되어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조 정도의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작년부터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돈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에다가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지역 소멸을 하기 위해 막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될 거고요. 네.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은 뭐 단순히 예산을 던져준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이 다시 살아나긴 힘들고 네. 지방에 결국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금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사실 현재도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사업들이 지역의 기업들이 갔을 때 조금 더 베니핏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아직은 크기 때문에 네. 지방에 내려가는 것들을 조금 꺼려 하시는데 지금 대통령님이 직접 그 주재를 하시는 중앙지방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도지사 분들하고 대통령 같이 모여서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지방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위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도 정부와 재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츰차츰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댓글로서도 뭐 정말 잘 듣고 있다, 뭐 OECD 압도적 1위다. 이거는 이제 뭐 저출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고령화율도 그렇고, 그죠? 많이 공감해 주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십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현안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외 여건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요. 특히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답게 물가는 정점 찍고 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높은 물가인 거고요.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긴축이라는 틀을 도입했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우리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 부장님께 지금 현재 경제 국내외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진단하고 계신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와 부동산 경기 위축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앵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못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인식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한 환경이 또 분명히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될 거라고 해서 굉장히 자금이 크게 공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2000년대 하반기 정도 되면 미국에서는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좀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일 거다라고 해서 정책 대응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2022년 가서 갑자기 금리를 쭉 올리면서 네. 글로벌 경기가 크게 냉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 한국은행이나 또 정부에서 국내 경제도 크게 위축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 즉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 대출이 나간 게 한 2,0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위축이 크게 되면 딜 에버리징의 어떤 것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대응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딜 에버리징이 일어나서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최근에도 경제 전망치 이제 제시했었는데요. 향후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거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긴축 기조에 따라서 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경우에는 물가를 잡는 데 저희가 사실 최우선을 뒀어요. 예. 물가를 잡는 와중에서도 보면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 측하고 공급 측의 요인이 다 있는데 공급 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요. 네. 수요 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결국은 수요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됐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작년에 나쁘지는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무슨 거를 의미하면 그게 결국은 어디 쭉 긴축됐던 것들이 이제야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서 작년 말부터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더한 대외 여건에 보면 중국이,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락다운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니까 경제 활동 자체를 스톱시키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 긴축적인 금리 정책의 효과,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작년 말부터 급격히 안 좋아진 건데 그게 사실은 금년 하반기, 아니 상반기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그러죠. 중국이 조금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 그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고, 그럼 그 수요가 살아난 것 중에 하나 큰 축은 또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의 대부분 25% 정도,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요. 이 반도체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의 수출도 좋아지고 투자도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 문제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풀려나가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상저하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상반기에는 좀 안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지표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한 2배가 올랐다고 나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 40% 올랐다고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 하여간 5년 동안 오른 거에 지금 4분의 1 정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생각하면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그 떨어지는 속도의 문제가 저희는 정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경착륙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빨리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져서 그것이 결국 진정한 주택 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낮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높은 가격의 산분들도 조금 완충적인 효과를 가지면서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그 방안에 저희가 정부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이제 전주 대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4%이 정도로까지 떨어지다가 이걸 이제 마이너스 0.3이나 마이너스 0.2 정도로 좀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많이 지금 발표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이 이 거시경제의 불안한 그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는데 물가가 이렇게 높게 물론 오늘 물가 좀 전에 발표됐지만 이 3월 물가 상승률이 4.2%로 지난달보다는 많이 떨어졌어. 4.8에서 4.2로. 그러나 여러분이 체감하시기에는 여전히 4%대라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와 이제 국민들의 대응 어떻게 이런 고물가 기조가 물론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차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뭐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도 그렇고 금년 상반기도 그렇고 저희가 정부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 안정입니다. 거기에 최우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우선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일단 상반기까지는 뭐 전기요금하고 이제 가스요금 좀 별개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들은 일단 동결을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유럽이나 미국하고가 이제 8%, 9%, 10%까지 갔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평균 5.1%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난 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저희 이제 후배들이 유학을 가서 있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한 달에 30%의 가격이 오른 상태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굉장히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 최소한의 수준으로 인상을 작년에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올 겨울 들어서 가스요금이 폭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만큼 그 공공요금 안정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필품들 있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뭐 무, 마늘, 양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저희가 굉장히 낮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물가의 상승세를 조금
리딩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세를 좀 낮춰가고 저희가 할당 관세라고 하는데 그걸 낮춰갖고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어느 지역의 주유소를 가느냐에 좀 차이가 나겠지만 최근에 작년도에 굉장히 심했을 때는 거의 모든 주유소들은 한 2,200원, 2,300원 리터당 그렇게 하던 것이 요즘 한 1,500원대, 1,600원 정도는 의 가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큰 폭은 가격 전체적인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정부가 유류세라고 하죠. 거기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굉장히 낮게 가져갔고 그거를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낮춰간다라는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지금 아픈 요인은 에너지거든요. 그렇죠. 에너지를 수입하는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만은 그 무역 수지 적자 난 것만큼 에너지 수입이 늘었어요. 그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 수입이 좀 적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에너지를 조금 더 아껴 쓰시는 것이 생활에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전반적으로 물가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게 되고 가게도 좀 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희뿐만 아니고 정부뿐만 아니고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부라고 생각해봐도 야 이거 공공기관 혹은 뭐 이 공사를 또 경영 정상화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는데 또 물가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이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지금 뭐 법인세도 좀 줄고 지금 여러 가지 세금도 주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임규영님 멈추지 않는 금리 상승으로 불안한 한국 경제 과연 언제까지 금리 오를까요? 이 질문인 거죠.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쨌든 이렇게 높은 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뭐 세계적으로 다 긴축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역시 물가도 물가지만 이 높은 금리가 또 부담일 수 있어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장에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임규영님의 고충을 혹시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인데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글로벌 환경일 텐데요. 네. 지금은 글로벌 환경으로만 놓고 보면 금리는 조금 이제 인상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에서 작년 1년 동안에 0.25%포인트에서 5%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년 내에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해 사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안 되면 거의 6% 이상을 가겠다는 전망도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외 금리 차, 결국은 이제 국내 금리하고 해외 금리 이 차가 너무 벌어지면 결국 이제 환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텐데, 뭐 불행이면서도 약간 다행이라고 보여지는 건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 아예 금리를 너무 급속하게 오르면 이게 이제 미국 경제에도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그 속도를 완화 혹은 이제 스테이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속도와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올렸던 급박한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는 조금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만간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또 다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금리는 조금은 이제 그 올라가는 속도가 완화는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낮아질 거냐?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물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도 이 박사님의 요지는 우리가 금리의 흐름, 향방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사시면 아무리 그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건 다르니까 그런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곧
마무리가 되고 이제 동결 시점이 곧 오니까 그런 기조적인 변화 읽어가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자꾸 참여해 주시는데요. 뭐 앞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동준님께서 우리 차관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고요. 이도님께서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이렇게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시고 시기적절한 좋은 방송입니다. 뭐 매주 해달라고도 하시네요. 매주 하면 하시겠습니까? 네. 올라오시기가 힘들어서. 네. 우리가 세종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웰컴입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이 두 번째 안건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구조개혁 그리고 3대 경제혁신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많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현재까지 연금개혁 이 추진 상황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그 질문들이 있으세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 크게 연금 개혁 좀 말씀드리기 전에 3대 구조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왜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 앞서도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네. 90년대까지를 봤을 때 잠재 성장률은 우리나라 한 8 내지 9% 정도 네. 계속 꾸준히 이제 보였었죠. 근데 네. 그게 쭉 떨어지면서 최근 한 2% 내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3저 호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10%씩 경제가 성장을 하면 7년이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일자리도 사실 2배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뭐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최근 들 2%의 잠재 성장률이다 보니까 성장을 열심히 해도 저희가 3% 4%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살기가 사실은 일자리도 그렇고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느냐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요인이 앞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인구 문제입니다. 결국은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의 상황이 인구 문제가 우리의 잠재 성장을 갉아먹는 이제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들이 3대 구조개혁 중에 하나의 연금 개혁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인구의 이런 저출산, 그 고령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원인이 교육하고 노동 개혁, 노동 시스템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IMD라는 데서 이제 국가 경쟁력 그 순위를 매기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한 22대 중반대거든요. 뭐 최근 것이 이제 27인데 그 중에서도 보면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노동 시장의 지표하고 대학 교육의 그 순위는 42대 중후반이에요. 뭐 40, 한 5, 2, 6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데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럼 결국 우리는 교육과 노동 시장을 개혁을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 우리가 사실 정부로서는 굉장히 하기 힘듭니다.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기도 어렵고 최근의 상황에 봐도 여러분 보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했다가 지금 막 화염병 던지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그만큼 지도라서 정부의 그 국정의 운영자로서는 굉장히 태클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연금 개혁은 최근에 이제 국회 연금 특위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재정 재계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연금의 재계산 미래를 한번 추정을 정확하게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그 1월달에 추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다가 드렸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모수 개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금을 그러니까 도대체 얼만큼의 보험료를 연금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소득 대체율, 얼마만큼의 연금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이 연금을 좀 구조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과학적인 재정 재계산의 추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이고, 일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라는 걸 정부가 좀 마련을 해서 10월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략적인 조금 그 앞으로의 미래상이 잠겨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일 겁니다. 얼마만큼을 내고 얼마만큼을 받게 될 것이어야 되고, 뭐를 개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에 우리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고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가 이런 시국에 글로벌 경제의 이런 환경에 경제 전쟁 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도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말씀 속에서 이제 느껴져서 좀 마음에 좀 안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에 이어서 이번에 좀 노동 개혁 부분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노동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뭐 근로 시간이라 할까요? 그리고 임금 체계 같은 것도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동개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로시간하고 임금체계 이제 두 가지 큰 축인 건데요. 네. 노동개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고 네.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의 생활에 다 연결이 되고 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그 영역의 문제에 있거든요. 결국은 네.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전제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은 사실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건데 이번에 근로시대 개편하는 취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주 52시간제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주 단위로 연장 근로는 이게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건 52시간밖에 못 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이제 뭐 생산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조금 일이 적어서 좀 적게 일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일이 많으니까 조금 많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시간에 네. 그런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딱 주 단위로만 하는 52시간제를 조금 획일적인 경직적인 걸로 좀 바꿔보자. 조금 더 탄력적인 걸로 바꿔보자라는 거 첫 번째 취지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그럼 나는 뭐 조금 유연하게 뭐 선택 근로제라든가 뭐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노동 시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선택권을 좀 더 갖고 싶어라는 열망이 있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휴가도 가고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좀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 네. 라는 그런 근로자의 선택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게 이제 두 번째 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은 일을 너무 많이 하죠. 사실은 이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근로 시간을 조금 단축을 하자라는 것이 세 번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취지를 살리면서 최대한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보자는 것이고 그 와중에도 요즘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또 고민 중에 하나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딸도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던데 네.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뭐 오버타임, 그다음에 휴가, 뭐 연차,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너는 얼마를 줄게라고 계약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10일로 나눠서 돈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이게 조금 오용되고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에서 이번에는 하여간 그 MZ세대들이 주로 대상이 포괄임금제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또 하나의 근로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의 축은 임금체계인데 임금체계는 저희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 임금이 굉장히 점점 올라가죠. 네. 그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1년 차와 30년 차의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그 격차가 큽니다. 네. 근데 사실 노동 생산성은 뭐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노동 생산성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 시간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들어간 분들은 조금 임금을 덜 가져가는 그 형태가 바로 직무 성과급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그 직무 성과급을 조금 더 차츰차츰 확장시키는 거를 저희가 정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한 100개 정도 기업에서 이 직무 성과급이 도입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노동 개혁의 하나의 주된 방향성, 골자가 근로 시간이나 근로하는 어떤 방식 자체를 좀 더 유연화해 보자. 그리고 생산성에 부합하게 적정한 임금 개혁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이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서도 좀 기대할 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뭐 탄력적 근무와 유연제 강화, 실근로 시간 단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근로 시간을 뭐 축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로 시간을 또 유연하게 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않겠습니까? 라는 맞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방향인 네. 거죠.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예. 원래 저희 질문은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여러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3월 15일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쭉 봤어요. 네.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정부가 노동자 혹은 근로자들의 어떤 것들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네. 잘 돼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69시간이라는 네. 키워드 뭐 어떤 워드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네. 결국 이제 이 고민이 많이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보고서는 한번 쭉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본질적으로 그러면 왜 그런 MZ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만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이제 정부 혹은 이번 정부가 노동자에 바라보는 시각이 뭐였냐라는 쪽에서 조금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이라는 건 생산함수에서 놓고 보면 투입 요소로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인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어떤 노동 유연성이나 이런 거가 너무 강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 홍보나 이런 걸 할 때 그게 아니고 지금 노동자들은 생산 어떤 중요한 인재다. 캐피탈, 휴먼 캐피탈이라는 쪽에 강점을 좀 더 두면 여기 뭐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노동개혁의 어떤 큰 방점이 뭔가 일을 더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라 제때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휴식도 하고 이런 방점에 있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이 저출산 고령화 또 인구 감소라는 정말 이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대응할지를 이제 고민할 때 있어서 근로 시간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는 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정말 저도 그 자료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정부가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를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대 구조개혁과 3대 경제혁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3대 경제혁신 부분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대라고 하면 이제 금융, 공공,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될 텐데요. 3대 경제혁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고 그게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대 경제 혁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공공, 서비스인데요. 네. 이 세 분야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형의 질문. 것이죠. 그러니까 무형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큰 분야 이 세 가지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금융, 네. 뭐 사실은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은 조금 떨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외화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금융시장의 생산성 향상에 좀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혁신 중에 하나 금융 분야는 그런 여태까지 와 있었던 많은 금융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우리의 금융 자산이 해외에서도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바꿔보자. 그래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이런 거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분야죠. 서비스 분야는 사실 제가 과장 때부터 서비스 혁신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네. 지금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는지 아세요? 서비스.
하면 공짜다. 그렇죠. 단무죠, 단무지. 그렇죠. 공짜다. 아니 짜장면 먹을 때 서비스로 주죠. 서비스는 군만두입니다. 군만두죠. 참. 서비스는 단무지는 군만두입니다.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공짜, 무료라고 생각.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식이 돼. 서비스 주세요 그러거든요. 예. 서비스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예. 서비스는 물건 재화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예. 생산 형태를 무형의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에는 서비스는 좀 뭐 그냥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고 그에 따른 법과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줘야 서비스 부분의 상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비스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한 70~80% 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의 인력들이 그쪽에다가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서비스 쪽에 사실은 그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커져야 우리나라의 GDP도 커지고 생산성도 커진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서비스 R&D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K 컨텐츠라고 하죠. 네. K 컨텐츠 것도 서비스거든 분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부가 같이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 공공 역시는 뭐 많은 분들이 정부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기업 분야, 그다음에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좀 낭비의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도 끊임없이 조금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공공 혁신의 큰 축은 재정 안정입니다. 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흔히 얘기를 할 때 돈을 계속 빌릴 수 있으면 계속 빌려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돈을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이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네. 굉장히 파산을 하게 되는, 급격하게 파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인 겁니다. 그래서 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공공 혁신의 큰 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혁신하지 않으면 정말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냥 기초 체력 자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도 잘 줘야 되고 물도 잘 줘야 되는데 또 줘야 되는 게 날씨가 좋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자본 투입도 이루어져야 되고 노동 투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지만 총 요소 생산성이 고도화돼야 돼요. 이게 바로 경제 혁신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기술 개발이라든가 서비스, 공공 혁신, 금융 혁신 이런 말 그대로 날씨 자체를 좋게 만드는데 고민까지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정말 이 잠재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이 해주시겠지만 더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좀 그런 미래를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기대를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자, 우리가 벌써 43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17분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주제죠. 신성장 4.0 2023년 경제정책 방향과 세부 대책 어떻게 신성장 4.0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증권과 여의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실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큰 틀을 이해하시고 어떤 또 투자 의사 결정해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우리 구자연 박사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4.0 전략.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살짝 듣기로는 이 신성장 4.0을 뼛속부터 가장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 하는 걸로 좀 제가 살짝 엿들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머릿속에 그렸던 질문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원래는 차관님이 답변을 하시면 네. 그 제가 이거는 이런 의미다 네.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출제자 하시는 분이 어떨 때는 예. 내가 뭘 출제를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신성장 4.0을 준비를 할 때에 기재부 담당 과하고 국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고요. 네. 결국 이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신성장 4.0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결국 이제 신성장 4.0이라는 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의미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경제학계에서는 산업 정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산업 정책이란 건 결국은 특정 부분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몰아주는 개념이어서 자원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경제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모든 나라들이 성장 단계에서는 산업 정책을 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혁명의 그 발산지인 영국만 해도 자기네가 이제 모직물 그러니까 방직이나 이런 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오는 거 막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영국을 캐치업하기 위해서 기술 도면도 베끼고 기술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장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원래는 미국 건국 이후에 해밀턴이라는 재무장관이 미국은 산업 정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예적 보고서도 그 정부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한 건 결국은 산업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산업을 갈 때는 정부가 이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언저리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경제 사조 때문에 산업 정책은 필요 없고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이 없으면 경제 안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각국에서 다 산업정책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동안에 하진 않았던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마련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잠깐 예를 들자면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취임하면서 공급망 보고서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 안에 보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에 대해서 미국 내에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이후의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신성장 4.0도 미국의 산업 정책처럼 크게 세 부분일 텐데요. 신기술, 신일상, 그다음에 첨단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종합 마스터 플랜을 준비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문장이 거의 이 신성장 4.0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요. 이렇게 혹독한 이 경제 국면에서 우리가 뭔가 한번 도약해 보겠다 하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신성장 4.0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무엇인가요? 또 일자리 창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진님, 임지연님, 임규영님께서 또 신성장 4.0의 핵심 기술 중에 현재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주시고요. 또 오동준님께서는 1시간이 짧다. 30분만 더 해달라. 네, 알겠습니다.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많은 분들께 모든 분들께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기술 관점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AI 아니겠습니까? 첫째도 AI, 둘째도 셋째도 AI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챗 GPT와 관련된 이 혁신 AI 서비스에 엄청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당연히 기재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좀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 네. 이게 보니까 영어로 뭘 물어보면 굉장히 답변을 잘하는데요. 네. 한글로 물어보면 답변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틀린 정보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한글로도 잘 답변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한글로도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이제 AI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일단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쓸 수 있으니까 저희가 K 클라우드로 해서 이제 클라우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올려놓으시면 필요한 분들은 가져다 쓰시고 하는 그런 환경을 일단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갖다 쓰게 되면 챗GPT인가 그 형태의 것을 쓰게 되면 네. 이게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또 이 쓰시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내에서 지금 특정 기업을 얘기를 해도 되나요? N사와 K사가 이제 그런 네이버와 KT 같은 경우가 이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중소기업들이 쓰려면 좀 돈을 이용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그 이용료를 좀 지원을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대 AI 모델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게 두 번째 축이 됐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만 건 정도의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기존에 이미 구축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저작물 이런 것들도 좀 학습을 AI 그 챗GPT가 할 수 있도록 그 저작권법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만 이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좀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게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AI 서비스를 또 혁신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 준비하고 계시고 특히 저는 이제 와닿았던 게 중소기업들이 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서비스 이용료를 좀 지원해 주신다는 것 이것도 정말 말 그대로 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뼈저리게 필요로 하는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가 이 신성장 4.0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핵심 골자가 AI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미래 전략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너무 기술 추격을 해 나가고 있어요. 뭐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이 초격차를 확보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구자현 부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미래 전략 산업,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초격차를 확보하려고 고민하고 있을지 의견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주시면 어느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정부가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리더십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 정책에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주력 산업도 육성했고 굉장히 잘했는데 네. 지금 왜 리더십을 강조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찌 보면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정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관계부처가 되게 다양합니다. 네. 정부가 3월 15일인가요? 16일인가 국가첨단산업 전략 발표를 했잖아요. 그 첨단산업 안에서 보면 부처별로 놓고 보면 산업 용지를 하려면 국토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부,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기재부,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위, 심지어는 전력, 산업부, 용수, 환경부 네. 굉장히 다양한 부처의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역할들을 조율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는 각종 지원 정책들은 많이 마련을 했는데 이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오거나이저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이 신산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초격철 산업은
미국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스타트업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국내에서는 상당 부분은 대기업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불신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대기업의 역할, 밸류체인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 또한 기술력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역할이 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로는 원팀이라고 하죠. 네.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벌써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요. 드릴 질문이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너무나 갖고 있던 큰 질문인데 물론 산업부 입장에서 가장 질문이 적격한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차관님께 좀 이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의 현안이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우리의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대응을 혹시 준비하고 있을지 차관님의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IRA법하고 이제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국내에서 좀 생산되는 것에다가 생산을 하면 보조금을 주겠다. 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약간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좀 경계한 또 맞아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법이 지금까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로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에도 계속 나가서 접촉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그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당면에 있는 기업들도 함께 나가서 지금 함께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그렇게 크게 뭐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생각보다는 아직 좀 폭이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줘야 보조금을 준다라고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구체적인 정보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 결국 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보를 미국에다 주는 게 나을지 주고 네. 보조금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안 받고 그냥 미국에 생산하든지 국내에 생산을 해서 하든지라는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차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보조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거기다 만들어서 파는 게 더 수송비나 이런 것도 싸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선택의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국내의 기본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인에다가 30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백업을 해주는 시스템이 다 하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처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약간 저희의 전략적인 산업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체 수출의 반도체 하나가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뭐 전기차나 지금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합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다 요 정도만 합해도 거의 70% 80% 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그냥 우리나라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외적으로 이런 국제 정세적으로도 정말 혼탁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또 용인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런 노력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위기 속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 속에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의 질문을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 박사님께 이렇게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느끼고 계신데 어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만큼의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어떤 일 때문에 그
정부 관계자하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일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는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단지 그냥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이거를 전달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알 저희 홍보 하나를 드리면 아까 챗PT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 나라 경제라는 것을 발간을 하는데요. 4월 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깨알 홍보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차관님께 또 같은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탁한 경제에 또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여간 금년도는 일단 위기 극복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것 같고요.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이제 또 경제가 재도약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재도약의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휴가도 가지시면서 해외 나가지 마시고 국내 관광이 좀 더 열심히 나가주시면 우리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관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 저도 이렇게 좀 와닿는 말씀이셨고, 또 국내 관광을 더 유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국내 관광 많이 즐기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온 세상 시즌 2 온통 라이브 국정과제 신성장 4.0 그리고 3대 경제 혁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도 이렇게 대응책을 고민을 했구나. 그럼 나는 이런 정책들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시면서 많은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 방향성을 좀 읽어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우리 모든 라이브 라방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